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소 이름요 454요. 454페이지 기본소요. 454. 특별법 이름은 다 보셨나요? 다 그 밑줄을 적당히 그어 오셨죠? 454요. 안 그으신 분도 계시고 그러는데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요, 주택임대보호법인데요. 제1조 목적을 한번 보세요. 제1조 보면, 여러분 주택임대보호법은 우리 민법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어디에 나오면, 여러분 그 중개사법 있죠? 중개사법에서 거의 한 2문제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꼭 여러분요, 잘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실무에서 주택임대보호법, 상가금임대보호법은요, 실무에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요. 자, 제1조로 보면,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죠. 주거용 건물이요. 민법에 대한 특례라고 여러분 지금 되어 있나요? 민법에 대한 특례, 그것을 보시면, 여기요. 여기 책을 하나 가져갔어요, 이거요. 그래서 여기 민법에 대한 특례라고 되어 있죠? 여기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제, 여기 뭐가 있냐면 민법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민법에 대한 특례란 말은 무슨 말이냐? 이런 말이에요.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뭐냐? 특별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민법을 뭐라 하냐? 이것을 일반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보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은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최단 2년을 보장한다. 이렇게요. 최소한 2년이요. 근데 민법에는 최소한 몇 년을 보장한다. 그런 말이 없거든요. 근데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최소한 2년을 보장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최장으로는 몇 년을 보장한다. 또 이 말이 없는 거예요. 최장으로는. 아시겠죠? 그 최장은 몇 년을 보장한다 말이 없기 때문에 그때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때는요, 이 민법에 보면 민법에도 최장을 옛날에는 20년이라고 제한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제한이란 말은 규정이 없어졌거든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민법이나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최단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있고 민법은 없어요. 그러면 먼저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먼저 적용이 돼. 그래서 최소한 2년부터. 최장은 제한이 없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우리가 비용 있죠? 필요비라든가 유익비라든가 비용에 관한 규정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없거든요. 그러면 어디에는 있냐? 여기 민법은 있거든요. 민법이요. 그럼 민법에 있으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없죠? 없으면 그때는 민법이 적용된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있죠? 그러면 주택이 먼저 적용된다. 이런 말이죠. 그럼 여기는요, 우리가 이제 차임 증감을 할 때는 얼마냐? 20분의 1이다. 이렇게 딱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주택에는 민법에는 그런 말이 없거든요. 그런 말이 없으면 아무튼 차임을 증감 청구할 때는 어디로 간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없을 때는 민법으로 가. 그러니까 먼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관해서는 먼저 주택임대차 보호법으로 먼저 주택에 관한 임대차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으로 먼저 해결을 하고 그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없는 내용은 민법으로 가는 거예요. 민법의 임대차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을 특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적용 범위라고 되어 있죠? 보시고 1번요.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라고 나와 있나요? 자, 454페이지요. 1번 판단 기준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 보면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렇게 되어 있죠.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바로 옆에 보면 임대차 목적물의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고 뭘 한다? 실지 용도 이렇게 되어 있나요? 실지 용도. 그래서 그것으로 가는 것이죠. 자, 보세요. 우리가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 먼저 뭐냐? 첫 번째요. 겸용 건물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겸용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여러분 먼저 여인숙을 보세요. 지금 뭐 여인숙을 보기 힘들지만 모텔 같은 거죠. 여인숙을 보면 이렇게요. 이렇게 방이 모두 10개가 있었거든요. 이 중에서요. 이 하나를 뭐로 썼냐? 이것을 내실로 썼다 이 말이에요. 내실로. 그런데 전체가 여인숙 건물이잖아요. 이것은 이 내실로 쓴 것은 주거로 썼다 이 말이잖아요. 이것은 상가 건물의 일부를 주거로 쓰는 거지 주거용 건물의 일부가 아니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전체가 이건 뭐죠? 여기 9개가 전체가 뭐죠? 상가죠? 상가의 일부니까 이것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두 번째는요. 다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다방 뭐냐면 다방 이렇게 홀이 이렇게 있잖아요. 다방 홀이요. 있으면 여기가 이렇게 뭐냐면 주방이 있었고요. 여기가 방이 이렇게 두 칸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방 아가씨들 잠자는 방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여기도 지금 보면 주방도 있고 주거라고 쓰는 방이 있죠. 방이 있지만 이것은 전체 뭐죠? 상가 건물의 뭐가 돼요? 일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체로 상가로 보는 거지 주거로 보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거용 건물의 일부를 상가로 쓰고 있다 할지라도 주택임대차 보호법으로 보지만 이런 경우는 전체를 뭐로 보는 것이다? 상가로 보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판례가 이제 슈퍼마켓 사건에서는 약간 달라요. 슈퍼 사건에서는 전체 이렇게 면적이 있는데요. 이 면적이 이 정도요. 이 정도로 슈퍼로 쓰고 있고요. 그
그러면 이 정도가 이걸 이제 그죠? 주거로 쓰고 있는데 여기 4인 가족이 있었는데 이 4인 가족이 다 여기서 잠을 잔 거예요. 그런데 이 면적이 슈퍼 면적보다는 적지만 뭐도 그렇게 크게 적지도 않는 그런 면적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주택임대차 보호법하고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두 가지가 다 있다. 그러면 아마 이 부분은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없고 주택임대차 보호법밖에 없으니까 이것을 주거로 볼 것인가 상가로 볼 것인가 이게 문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뭐로 볼 수 있다? 주거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에요. 그렇죠? 이것은 이제 우리는 겸용 건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실제 용도냐 공부상의 표시냐 이 말이죠. 지금 여기 보면 공부상이라는 것은 건축물 대장을 얘기하는 거죠. 이 건축물 대장에 여기 있는 이 강의실은요 뭐로 되어 있어? 뭐로 되어 있겠어요? 사무실이나 또는 영업용 상가로 되어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것을 만약에 내가요 하고 나다가 여기 지금 여기에 건물이 부족해가지고 원룸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수익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간에 이 상가 건물은요 칸을 막아가지고 고시원으로 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원룸으로 줄 수 있죠. 그러면 공부상에는 뭐로 돼 있어? 그건 상가로 돼 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뭐로 사용하고 있어? 주거로 사용하고 있죠. 고시원으로. 그러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는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공부상의 용도 즉 상가 건물임차 건축물 대장이죠. 건축물 대장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쓰고 있냐 이걸 가지고 기준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그러면 지금 여기는 지금 학원을 하고 있으니까 뭐가 있죠? 학원을 하고 있으니까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학원을 하다가요 누군가가 원룸이 훨씬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학원을 하기 위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요. 중간에 이것을 만약 바꿔가지고 내 멋대로 바꿔가지고 고시원으로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주택으로 쓰고 있다 이런 말이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못 받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를 가지고 기준하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그때 계약을 체결할 때 학원이었냐 그렇지 않으면 고시원이었냐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계약을 체결할 때는 학원이었는데 중간에 내 멋대로 용도 변경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상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느냐? 그것은 못 받아요. 만약에 적용을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 일단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받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주거용으로 쓰겠다고 다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죠. 그렇지 않고 중간에 용도 변경했다. 그렇다 해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이것을 이제 우리는 주택임대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니은을 보면 니은 미등기 무허가 건물도 적용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는 것은요 미등기 건물이든 무허가 건물이든 그런 걸 따지지 않아요. 이런 부분 봐봐요. 이런 보면 그 옛날 집들 보면 뭐가 있냐면 주차장들이 하나씩 있어야 되는데 주차장을 만들자니 너무 양을 많이 차지하니까요. 옥내 주차장이 돼가지고 이렇게 건물 안에다가 주차장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요. 알겠죠? 이걸 옥내 주차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한 3년, 5년 지나면요. 뭐 구청에서 뭐라 한다 안 한다? 아무 말이 없죠? 아무 말이 없으면 어때요? 슬그머니 셔터를 내려놓죠? 내려놔도 별 말이 없단 말이에요. 창고로 쓰고 있죠? 원래 주차장에는 다른 것들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그런데 여기 이 부분을 이렇게 막죠. 나중에 아무 말 없으면 막죠? 막아가지고 여기를 원룸으로 또 그래서 해가지고 또 다른 사람한테 월세 줄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럼 이건 불법 건축물이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는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무허가 건물이든 미등기 건물이든 그런 거 따지지 않고 거기다가 뭐만 할 수 있는데 전입신고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다가 전번주에 와가지고 전입신고를 했는데요. 그쪽에서 이제 보니까 여기 안에 원룸이 있는 것이 안 나타나나 봐요. 그래가지고 뭐냐면 거기는 1층, 2층이 다 상가인데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이냐고 그 안에 원룸이 있다고 정말로 원룸이 있어요? 그러니까 있다고 그러니까 빨리 전입신고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러면 믿고 해드릴게요 하면서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여기가 이제 공부상으로 나타나지 않는가 봐요. 그 전산망에는 여기 중앙동인가 하는 전산망에는 안 나타나 봐요. 이쪽으로 이제 전입신고를 해달라고 하니까 해줬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실질적으로 어떻게 사용하고 있냐. 그러니까 거기에는 지금 현재는 주거용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상가용으로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실질적으로 지금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죠. 그러면 전입신고를 해주는 것이에요. 그것을 무허가 미등기 건물이라고 할지라도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자, 판단 시점은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려면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의 기준. 언제 기준?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내가 아까 얘기했죠? 계약을 체결할 때 학원으로 계약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중간에요.
영업용으로 뭐죠? 주거용으로 바꿨단 말이죠. 그래도 보호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얘기했죠. 보호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 뭐죠? 상각 임대차 계약서에 대해서 해지를 하고 다시 주거의 목적으로 사용하겠다고 다시 임대차 계약서를 다시 체결을 해야죠. 아시겠죠? 그래서 언제를 기준으로 한다? 뭐죠?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요. 자, 오른쪽에 보면요. 3번을 보면 대지 포함 여부라고 나와 있나요? 네. 나와 있어. 여기서 대지 포함 여부는 대지도 포함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것은 뭐냐면 이것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포함된다 이런 뜻이 아니고 이것은 뭐를 얘기하냐 이런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건물이 경매가 될 거 아니에요. 경매가 되면 어떻게 되냐? 여기 지금 이 갑의 토지 위에요. 갑이 이렇게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이 건물에 내가 1층에 대해서 의리용 임차인으로 있다 이거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보면 건물에다가 이렇게 단독주택일 때요. 건물에다가 저당을 잡았다 해서 건물만 저당 잡은 경우는 없어요. 토지 위에 건물이 있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토지하고 건물을 대부분 다 무슨 저당을 잡느냐? 공동저당을 잡는다. 공동저당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뭐라고 나오냐? 등기부를 딱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건물 있죠? 건물 등기부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 여기다 저당권이 다 설정되어 있고 바로 또 토지 등기부에 가면 뭐라고 되어 있냐? 동소, 동번지. 동일한 장소, 동일한 번지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같이요 공동으로 저당을 잡는단 말이죠. 그런데 경매를 하게 되면 건물만 경매가 되는 경우가 있으면 누가 건물을 사겠어요? 법정 이상권 여부가 떠나가지고. 알겠죠? 토지하고 같이 경매를 토지하고 같이 사야죠. 그러니까 보통 같이 경매가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토지에 대한 경매 대금이 2억이 나오고요. 건물에 대한 경매 대금이 2억이 나왔다. 이렇게 봐. 그럼 모두 4억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받아야 될 돈은 1억 5천이다 이 말이죠. 1억 5천이요. 그럼 어떻게 해서 돈을 받느냐 이 말이죠. 그러면 1억 5천 돈을 받으면 여기 건물의 경매 대금하고 대지의 경매 대금 전부에서 돈을 받아가요. 그때 우리는 뭐냐? 대지의 경매 대금을 포함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 알겠죠? 그러니까 대지의 경매 대금 2억이고 여기도 2억 똑같이 2억이죠? 2억인데 1억 5천이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비례해서 받아가. 여기에서 얼마를 받아간다? 7,500을 받아가고 여기서 얼마 받아가? 7,500. 그래서 모두 해서 얼마다? 1억 5천만 원을 받아가는 거예요. 알겠죠? 이럴 때 우리가 뭐한다? 대지를 포함한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갑의 토지 위에요. 이렇게 갑의 건물이 이렇게 있을 때 의뢰한 사람이 여기서 임차인으로 이렇게 살고 있단 말이죠. 언제요? 2월 1일. 임차인으로 살고 있는데 나중에 건물이면 건물, 토지면 토지가 별도로 또 처분되는 경우가 있어 없어? 있을 거 아니에요. 3월 1일이요. 그러면 처음에는 갑의 토지 위에 갑의 건물을 가지고 있을 때 임차인이었는데요. 다른 사람의 토지가 됐잖아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경매가 된 거예요. 그러면 경매 대금이 나올 거 아니에요? 경매 대금, 토지만 경매돼가지고 경매 대금 2억이 나왔단 말이죠. 임차인은 1억 5천이란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 토지에 대한 경매 대금에서 돈을 받아갈 수 있는가? 받아갈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왜요? 내가 맨 처음에 임차인이 됐을 때 토지하고 건물의 소유가 동일했죠? 그러니까 대지의 경매 대금도 포함하는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바뀐 거죠. 그래서 대지만 경매가 돼도 돈을 1억 5천만 원을 받아갈 수 있다 다. 물론 건물만 경매되죠? 그럼 건물의 경매 대금에서 돈을 받아갈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토지 위에 이렇게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동일한데 우리 임차인으로 있다가요. 토지하고 건물이 한꺼번에 경매가 신청이 들어간 거예요. 경매가 신청이 들어갔는데 건물에 대한 경매는 취하가 되고 토지만 경매가 됐단 말이에요. 토지만. 그러면 토지에 대한 경매 대금에서 을은 돈을 받을 수 있는가? 돈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뭐를 포함하니까? 대지를 포함하니까. 두 번째, 토지와 건물이 한꺼번에 경매가 됐는데요. 토지와 건물이 이렇게 있을 때 을이 임차인인데요. 이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 무허가 건물인 거예요. 그럼 무허가 건물이면 어떻게 돼요? 경매가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토지만 경매가 됐겠죠? 그러면 이건 무허가 건물의 임차인이죠? 토지의 경매 대금에서 돈을 받을 수 있는가?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아까 말했죠? 무허가 건물이다. 미등기 건물인 것을 뭐한다? 불문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돈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면 대지를 포함한다. 이렇게요. 그런데 이 밑에는 그것은 여기 있는 판례하고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제 우리는 뭐를 얘기하는 것이냐면 이런 것이에요. 여기 보면 맨 처음에 이것이 뭐였냐면 모텔이었거든요. 모텔이요. 그래서 모텔인데 모텔이 이런 뭐죠? 영업용이에요. 상가죠. 맨 처음에 상가 건물인데요. 여기에 A라고 하는 사람이 은행이요 근저당을 해가지고 돈을 1억을 빌려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 보통 보면 모텔이요 시설이 안 되면 모텔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러니까 요즘 모텔 보면 아주 낡은 모텔도 보면 뭐죠? 월세 넣습니다. 이런 말 하죠. 그러니까 다 뭐로 바뀌냐? 이것이요 나중에 주거용으로 해가지고 월세로 바뀌어. 너무 낡은 거. 근데 이 사람들이 왜
모텔 허가권을 포기를 못하냐면 이 모텔도 이거 한 번씩 허가받으려면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냥 그걸 그대로 가지고 있어 보통요. 그러면서 이 모텔을 가서 뭐냐 월세로 전환해. 월세로 전하니까 뭐가 된다? 주거용이 되죠. 주거용으로. 그래서 주거용으로요. 맨 처음에 2월 1일 근저권인데 3월 1일 날 주거용으로 전환이 됐다 이 말이죠. 주거용으로 전환돼 가지고 B라고 하는 사람이 살다가 이 건물이 경매가 된 거예요. 경매가 됐을 때 돈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돈을 받을 때 이 B라는 사람이 최우선 변제권을 먼저 행사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근저권자가 먼저 받아야 되느냐, 주택 임차인이 먼저 받아야 되느냐. 방금 내가 이런 뭐라고 그랬죠? 우리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그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든 미등기 건물이든 관계없이 다 보호된다고 그랬죠? 우리는 중요한 것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된다는 거지. 그것이 기존에 옛날에 무슨 건물이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상가 건물이었는데 이것이 나중에 주거용으로 바뀌어가지고 이 사람이 임차인으로 들어왔죠? 그러면 임차인이 먼저 보호된다. 누구보다? 저당권자보다 먼저 보호된다 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걸 나중에 이런 배우겠지만 최우선 변제권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판례예요. 알겠죠? 그래서 핵심 판례를 보면 점포 및 사무실로 사용되던 건물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건물이 뭐로 바뀌었다? 주거용 건물로 용도가 변경됐죠? 주거용으로 바뀌었죠? 그러면 여러분요, 두 번째 줄 끝에 보면 8조에 의한 보증금 중 일정액이죠? 8조에 의한 보증금 중 일정액을 뭐라 하냐? 최우선 변제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최우선 변제권. 그 최우선 변제권은 맨 끝에 줄 세 번째 줄 근저당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렇게. 알겠죠? 그 다음에 그 밑에 2번 보면 미등기 전세의 준용이죠. 이런 우리가 내가 물권법 얘기할 때 얘기를 하겠지만은 이런 뭐냐면 우리가 전세를 살죠. 전세를 산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전세권은 물권이니까 등기가 되어 있어야 돼. 등기가.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 등기가 안 되어 있는데 전세 산다는 사람이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등기가 되어 있지 않는 전세 있죠? 그것을 미등기 전세, 그것을 채권적 전세라고 해가지고 그것은 물권법의 전세권이 아니고 그것은 월세하고 똑같아요. 임대차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등기가 안 돼 있죠? 그러니까 뭐를 해야 돼? 전입 신고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거기 보면 주택에 등기를 하지 아니한 전세권이죠. 등기를 하지 않는 전세권, 그것을 채권적 전세, 미등기 전세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경우는 이 법을 준용한다. 그래서 이 법을 준용한다는 말은 이런 것은 물권으로 보겠다, 채권으로 보겠다, 채권으로 보겠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자, 그다음에 법인이 임차한 경우 있죠? 이런 봐봐. 이 법인이 임차한 경우를 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여러분요, 여기 내가 지금부터 강의하는 것을 먼저 들으셔야 돼요. 자, 한번 봐요. 우리가 이제 주택임대 보호법을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것이 이해가 돼야 돼요. 첫 번째 뭐냐면 먼저 대항 요건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대항 요건은 뭐냐면 먼저 주택의 인도 플러스 전입 신고를 하죠. 전입 신고. 그럼 여기 이길 0시부터 뭐가 생긴다? 대항력이 생긴다. 그래서 대항력이란 말하고 원래 대항 요건이라고 하는 말은 같은 말이 아니에요. 대항 요건은 주택의 인도를 받고 전입 신고를 하는 것을 대항 요건이라고 그래. 그러면 대항력이라는 것은 그 다음날 0시부터 새롭게 발생하는 것을 대항력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달라지죠. 만약에 여기서 주택의 인도가 2월 1일, 전입신고가 2월 1일이다. 그러면 대항력은 언제 발생한다? 그 다음날이 2일이니까 2월 3일 0시부터 발생한다. 그것을 대항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또 뭐가 나냐면, 여기서 대항력이 있죠? 그 다음에 대항력 말고 경매 있어요, 경매. 우리가 경매가 되죠? 경매가 됐을 때 경매 대금에서 돈을 받아가려면 먼저 우선 변제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이런 반대경 경매예요. 매매 그러면 절대로 안 돼. 알겠죠? 그 다음에 최우선 변제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단 말이죠. 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 우선 변제권은 뭐냐면 먼저 여기서 대항 요건을 갖추어야 돼. 대항 요건. 대항 요건은 뭐다? 주택의 인도와 전입 신고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서 뭐를 해야 되냐? 확정 일자를 받아야 돼. 그래서 이 확정 일자라는 것은 어디서 받느냐? 주민자치센터, 그 다음에 법원, 그 다음에 등기소, 공증인 사무소에서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최우선 변제권은 뭐냐? 먼저 뭐가 있어야 되냐? 대항 요건이 있어야 돼. 대항 요건. 그 다음에 여기서 뭐라고 하냐? 확정 일자 있죠? 이 확정 일자라고 하는 것은 필요가 없어요. 이것은 확정 일자 필요가 없고 뭘 하냐?
경매가 되기 전에요. 경매 되기 전. 그래서 기입 등기 전. 기입 등기 전까지요. 뭐라냐? 소액 임차인이야. 소액 임차인. 기입 등기 전까지 경매 개시 등기. 다른 말로 압류 등기 전까지 소액 임차인이야 돼. 그래서 중요한 것은 확정 일자라는 것은 필요가 없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 대항력이란 말이 있죠. 여기 우선 배제권이란 말이 있죠. 여기 최우선 배제권이라는 말이 있죠. 이 세 가지의 공통적인 것은 뭐냐? 대항 요건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전입신고가 아니고 전출신고죠. 전출신고를 하면 첫 번째 전입하고 전출이 돼버리면 대항력 없어지고, 그 다음에 대항력이 없어지니까 우선 배제권 없어지고 최우선 배제권 없어지고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택임차보호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입신고예요. 알겠죠? 전입신고가 없으면 그 어느 것도 보호받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소액임차인데 이 소액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소액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뒤에 보면 책에 나와 있단 말이죠. 소액임차는. 그래서 기본서 이런 보면 어디에 소액임차에 나왔냐면, 페이지. 이런 것은 뭐 소액임차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뭐만 보면 되냐면, 그 내용만 딱 보면 되니까요. 페이지 어디냐면은, 최고점 거기서 468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468, 469 이렇게. 그럼 468페이지 보면 이런 지금 뭐라고 되어 있죠? 가운데 시행령이라고 되어 있나요? 되어 있어?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 서울시라고 되어 있죠. 봐봐. 잘 보란 말이야. 그냥 보지 말고 서울시가 되어 있죠? 서울시하고 여기 뭐라죠? 인천광역시죠? 플러스 뭐라고 되어 있죠? 과밀 억제권역이라고 되어 있죠? 과밀 억제권역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되어 있죠? 여기는 인천시를 제외하고 광역시죠? 광역시. 그 다음에 뭐냐면 4개죠, 4개. 4개다. 4개가 뭐가 있냐? 여러분 봐봐. 4개는 어디서부터 나가냐면 여기서 봐. 여기서 영동 고속도로를 타고요. 쭉 여기서요. 김포까지 간단 말이죠. 그러면 제일 먼저 뭐가 나와? 경기도 광주가 나오죠. 그 다음에 뭐가 나온다? 용인이 나오죠. 그 다음에 뭐가 나와? 안산이 나오죠. 안산시. 그 다음에 경기도 김포시가 나오죠. 김포. 이렇게. 그래서 경기도 광주, 용인, 안산, 김포. 여기는 광역시하고 똑같아요. 그 다음에 또 뭐냐? 기타죠, 기타. 기타 지역,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 보면 서울시는 여러분 얼마나 나왔죠? 서울시는 얼마? 9,500이라고 되어 있죠? 인천광역시는 얼마가 되어 있어? 얼마? 8,000이라고 되어 있죠? 얼마씩 빼야 돼요? 1,500 뺐죠? 여기는 얼마예요? 6,000이죠. 여기는 얼마예요? 4,500이죠? 500. 그럼 여기는 얼마예요? 여기 이제 다시 이제 오른쪽이요. 469페이지 봐봐. 469페이지 오른쪽 페이지. 보면 지금 얼마나 냈죠? 2,000 얼마 됐어? 200이라고 안 돼 있어요? 아니요, 죄송해요. 3,200이라고 돼 있죠? 3,200, 그 다음 얼마죠? 얼마씩 빼냐면 500을 빼요. 얼마? 2,700이요. 여기는 얼마죠? 여기는 2,000이죠? 여기는 얼마죠? 1,500이죠? 500씩 빼니까. 여기는 얼마씩 빼죠? 500씩 빼죠? 이렇게요. 여기는 얼마씩 빼? 500씩 빼죠. 여기는 얼마씩 빼요? 여기는 얼마씩 빼? 마이너스 1,500을 빼죠? 여기서 이 두 개도 얼마 빼요? 1,500을 빼죠. 여기가 문제지, 여기가. 알겠죠? 9,500에서 1,500 빼면 얼마죠? 9,500에서 1,500 빼면 8,000이죠? 8,000에서 1,500 빼면 원래는 얼마가 돼? 6,500에 대한 얼마나 뚝 떨어졌어? 6,000으로 뚝 떨어졌죠? 여기 봐봐. 3,200에서 500을 빼면 얼마죠? 2,700이죠? 500을 빼면 2,200이 돼야 되죠? 근데 뚝 떨어지죠? 얼마로? 2,000으로 뚝 떨어져. 이렇게. 여기만 조치하면 되죠? 여기가 3,200인데, 뭐죠? 여기는 500씩 빼죠? 그러다가 얼마? 2,000, 1,500 이렇게요. 그럼 여기는요, 9,500이죠? 1,500 빼죠? 8,000이죠. 8,000이면 또 1,500 빼면 얼마가 돼? 6,500이 돼야 돼. 얼마가 돼? 6,000이죠. 그러니까 뚝 떨어지죠? 다시 1,500을 빼니까 얼마? 4,500 이렇게. 됐죠? 이것은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암기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원주지역은 어디냐? 여기죠. 4,500에서 얼마까지다? 1,500까지. 경매가 되면 일단 보증금 4,5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1,500만 원까지 보장하겠단 말이에요. 1,500만 원까지. 이거 이하인 것은 1,500만 원까지 보장하겠다. 만약에 내가 여기서 뭐 원룸 보증금이 500이다. 그런데 이 건물이 경매가 됐다. 그럼 500이니까 4,500 이하죠. 그럼 얼마만 보장된다? 500만 원만 보장이 되는 거지 1,500이 보장되는 게 아니라고. 내가 가지고 있는 보증금 중에서 얼마까지? 1,500까지 보장해 준다 이 말이죠. 내가 만약에 2,000만 원이다. 2,000만 원. 그러면 4,500 이하죠. 그럼 얼마까지 보장이 된다? 1,500까지 보장된다 이런 말이죠. 이해를 해야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여기 광역시에 보면 뭐라 한다? 구는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나요? 구는? 그렇게 안 돼 있어? 광역시 보면 이러면요. 어디 하면 468페이지 보면
저 시행령 사무법은 군 지역은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런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울산광역시를 광역시로 만들려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 당시만 해도 울산이요 면적이라든가 인구가 많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일단 울산을 광역시로 만들어야 되는데 인구가 안 되니까요, 뭐냐면 그것을 도농복합도시다, 도농복합도시 그래가지고 이런 것을 이제 만드는 것이요, 도시와 농촌이 복합되어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냐, 울산광역시 그러면 울산군 뭐 이런 거지요, 광주광역시 광산군 이렇게. 그 다음에 뭐죠? 부산광역시, 부산에도 또 뭐 하나 있을 거예요. 무슨 군? 기장군. 알겠죠? 그 다음에 대전광역시 공주군 이렇게. 이렇게요. 그 다음에 여기 인천광역시 옹진군 이렇게.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면적을 좀 넓게 해야 되는데 또 울산만 또 군이 들어가면 또 희한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인천광역시가 아니었던데도 다 그렇게 돼 있어 지금.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하냐, 광역시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여러 가지요. 세금이라는 게 다 올라간단 말이죠. 이러면 전기값이라든가 물값이 있죠? 이런 것도 다 올라가는 거예요, 광역시는요. 그런데 뭐라 했냐? 그럼 옹진군 사람이요, 인천광역시로 들어가면 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반대를 막 하니까 어떻게 했냐? 그러면 일단 광역시로 편입이 들어오면 당신네들은 옹진군이잖아, 군. 당신네들은 뭐죠? 혜택은 어떤 혜택? 광역시에 혜택을 주고. 의무는 뭐 부담하는 건 어디? 군의 부담으로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보면 군 있죠. 무슨 군 이런 데는 아마 유치원이 아마 거의 공짜일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도 광역시인데 군의 혜택을 주겠다는 거죠. 공짜로 보내주겠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런데 또 뭐가 한 가지 좋은 거죠. 이런 버스가 다니려면 어떻게 버스요? 버스 같은 거 다니려면 광역시는요 버스가 구석구석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버스도 다 운행해 주겠다 있는 거 이런 거죠. 손해 보더라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군으로 이렇게 편입이 된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권리는 그 혜택은 광역시의 수준이지만 의무라든가 이런 것은 다 어디로 간다? 그것은 군의 수준으로 가죠. 그러니까 여기 광역시에서 인천광역시하고 여기 광역시 이런 데는 군 지역은 어디로 간다? 기타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천광역시 옹진군은 여기로 가는 거예요. 여기 4,500에서 얼마까지? 1,500까지 이렇게. 이해됐나요? 이렇게 그것을 군 지역은 제외한다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럼 뭐 여러분요, 먼저 이것을 암기를 해야 되겠죠. 이것을 최우선 변제다 이렇게 얘기해.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지금부터 설명을 해.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되면 우리가요 주택임대보호법은 아무것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에요. 먼저 여러분요 대항요건이라는 거 있죠. 이 대항요건에서 대항력이라는 것을 먼저 설명을 해요. 대항력. 우리가 이제 대항력이라는 것은 어디서 한번 설명을 했냐면 이 민법의 임대차에서 한번 설명을 했단 말이죠. 여기서 대항력이라는 것은 뭐냐? 이런 것이죠.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을이갑한테 보증금 1억을요 월세 100만 원 이렇게 했는데요. 1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임차인이죠. 이런 원래 임차권은 채권이다 물권이다? 임차권은 채권이다 물권이다? 채권이다. 채권은 대항력이 있다 없다? 채권은 대항력이 있어 없어? 없다. 이런 말. 대항력이 없다. 그러면 이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 지금 갑이잖아요. 이 갑이라는 사람의 물건이 중간에요 이렇게 병한테 바뀐 거예요. 소유자가. 언제요? 5월 1일 날이요. 5월 1일 날. 아직 이 사람이 지금 기간이 남아있는데 좀 소유자가 바뀐 거예요. 이 사람을 뭐라냐? 양수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양수인. 그러면 이 의리라고 하는 사람은 중간에 자기는 갑한테 보증금 1억을 줬는데 그리고 10월 1일까지 계약을 했는데 갑자기 중간에 지금 사람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이 의리라고 하는 사람은 새로운 양수인한테 내가 10월 1일까지 살고 나가겠다고 주장할 수 있는가? 알겠죠? 전속기간이죠. 전속기간을 10월 1일까지 주장할 수 있는가? 그럼 이 사람 보증금을 지금 누구한테 줬어? 갑에게 줬죠? 갑에게 준 보증금을 병한테 청구할 수 있는가?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는가? 이게 대항력이에요. 그래서 이 을은요 지금 대항력이 있어 없어? 없죠? 을은 갑에게는 10월 1일까지 살다가 나가겠다고 주장할 수 있고 보증금도 갑에게 반환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지만 중간에 지금 누구한테 바뀌었어? 갑에서 병으로 사람이 바뀌었죠? 갑에서 병으로 바뀌면 이 병이라는 사람한테 이렇게 전속기간하고 보증금을 갑에게 주장하지 않고 이것을 병에게 주장할 수 있는가?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요 갑이나 병이라는 사람이 5월 1일 날 이 집을 사가지고 을한테 너 나가 그러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갑하고 10월 1일까지 계약했으니까 10월 1일까지 살다가 나가겠다 그런 말 못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당장 나가야 되죠? 나가야 되니까 보증금을 누구한테 받아야 돼? 보증금을 갑한테 보증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병한테 보증금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냐? 대항력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면
만약에 이렇게 갑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있죠.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을이 갑한테 보증금 1억을 주고 월세 100만 원 있고, 그런데 중간에요 1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인데 이 사람이 뭐랬냐? 임차인인데요. 뜻한 바가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등기를 했거나 또는요 전입신고를 한 거예요. 전입신고. 그러면 등기를 하게 되면 그날부터 대항력이 있고, 전입신고는 그 다음날 0시부터 뭐가 생긴다? 대항력이 생기거든. 뭐가 생겨? 대항력이 있다 이 말이죠. 원래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등기를 해야 되죠. 등기를 하지 않아도 대항력이 있다 이런 말이죠. 등기를 하지 않아도. 그래가지고 이렇게 대항력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요 그 다음날 0시, 등기는 그날부터, 알겠죠? 그래가지고 중간에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병한테 처분을 하죠. 이것을 뭐라 한다? 양수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언제요? 여기 5월 1일 날 처분한다가 짜도 어떠냐? 이 을은요, 이 을은 지금 뭐가 있어? 대항력이 있죠. 그래서 원래 이 을은요 나는 10월 1일까지 살다가 나가겠다고 갑한테 주장할 수 있어 없어? 있고, 내가 너한테 준 보증금을 1억 원을 10월 1일 날 나한테 반환이라 주장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을 갑에게 주장하지 않고 이것을 병한테 주장할 수 있는가 이 말이죠. 병한테 내가 10월 1일 날 살다가 나가겠다 10월 1일까지. 그때 10월 1일이 되면 병 너가 나한테 보증금 1억 원을 돌려달라, 반환해달라 이렇게 청구할 수 있는가?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대항력이 있다는 것이고, 청구할 수 없다 대항력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채권은, 임차권은 원칙적으로 채권이니까 대항력이 없단 말이죠. 그러면 어떤 경우에 대항력이 있다? 등기를 하든지 내 앞으로 뭐라든지 전입 신고를 하면은 내 앞에 뭐가 생긴다? 대항력이 생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대항력이 있다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이건 원칙이죠. 원칙적으로 소유자가 변동이 된다고 할지라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권리를 말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주장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병한테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알겠죠? 이 을이요 5월 1일 날 갑자기 집주인이 바뀌었는데 딱 보니까 자기는 병하고는 전혀 맞지 않을 것 같아요. 딱 병을 봤더니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보증금 빼가지고 나가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하냐? 이 을이라는 사람이 갑이라는 사람한테 갑에서 병으로 소유자가 바뀌죠? 상당한 기간 안에 뭘 한다? 이 일을 제기해서 갑에게 말 수 있다?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게 예외란 말이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아무 말 없으면 임차인은 등기라든가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 그러면 자기 앞으로 등기나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한다? 새로운 병, 새로운 양수인에게, 병에게, 알겠죠? 뭐 할 수 있다? 직접적으로 주장할 수가 있다. 그런데 자기가 을이 상당한 기간 안에 뭘 해서 이 일을 제기해서 갑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고 나갈 수도 있다. 알겠죠? 이게 이제 우리가 뭐가 있을 때냐? 대항력이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우리 민법의 임대차 621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임차인은 반대의 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임대차 등기 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임차인은 아무런 말이 없으면 갑에게 임차권 등기를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보통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주죠. 안 해주니까 뭐가 한다? 등기를 청구할 것이 아니고 뭐라 하면 돼? 전입신고만 하면은,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만 하면은 등기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주겠다 이 말이죠. 그것을 우리는 뭐란다? 대항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대항력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봐봐. 대항력은 전입신고를 해야 되는데 법인은 회사를 얘기하는 회사. 법인은 전입신고를 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전입신고가 뭐예요? 주민등록신고죠. 그러면 그 사람은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법인은 사람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래서 그것은 자연인이 아니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못하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법인이 있죠. 법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전입신고를 못해. 그러니까 만약에 회사죠. 회사가요 직원들의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해서 건물을 빌릴 수가 있죠. 그런 경우는 대항력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뭐가 없냐? 대항력이 없다. 법인은 원칙적으로 법인은 대항력이 없는 거예요. 뭐를 못하니까? 전입신고를 못하니까. 그런데 예외적으로 법인이라고 할지라도 예외적으로 대항력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어. 여러분 혹시 여기 LH공사라든가 지방공사 있죠? 지방공사라든가 그 다음에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 그냥 법인이 아니고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 이런 혹시 여기도 없나요? 다른 지역 보면 여러분요 LH공사 같은 데 있잖아요. 아니 그렇지 않으면 어디냐면 주민자치단체 가가지고 모자가정 있죠. 모자가정이라든가 또는 생활 능력이 좀 없어가지고 국가로부터 이렇게 보호를 받는 걸 뭐라 하죠?
기초생활 수급자 있죠? 이런 분들은 동사무소 같은 데 가가지고 내가 혹시 임대 아파트 같은 거, 임대 건물 같은 거 있냐고 물어보면 거기서 리스트를 뽑아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LH공사라든가 지방, 여기서 원주 있으면 강원도면 강원도 도시개발공사라든가 이런 데 있죠? 그런 데서 일단 건물을 산단 말이죠. 건물을 사가지고 어떻게 하냐? 그것은 이제 다른 사람한테 돈이 없는 없거나 무주택 서민 있죠? 그런 사람들한테 다시 임대를 주는 거죠. 아주 싸요. 보통 이 정도 건물이다. 그러면 보통 월세가 3천에 50이다. 그러면 임대 아파트 같은 거, LH공사 같은 거 하죠? 그럼 보통 500에 약 한 15만 원, 10만 원 이렇게 될 거예요. 알겠죠? 그럼 어떻게 하냐? 일단 LH공사에서 건물을 빌린 거죠. 빌리거나 또는 산 거잖아요. 그런데 LH공사에서 지정하는 사람 있죠. 지정. LH공사에서 지정한 사람 있죠? 그 무주택 서민이 자기 이름으로 여기에 들어와서 전입신고를 하죠? 그러면 그 전입신고를 LH공사 전입신고로 봐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LH공사가 대항력을 취득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LH공사라든가 지방공사가 다른 사람의 건물을 빌리죠. 임대, 비싸게 빌려가지고 무주택 서민한테 싸게 다시 주는 거죠. 여러분 이해됐나요? 그러면 원래 LH공사는 법인이거든요. 법인은 전입신고를 못하니까 안 되는데 특별하게 법에 의해서 LH공사, 지방공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을 인정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회사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해서 방을 빌려. 그러면 법이니까 안 돼 원래는. 그런데 직원이 와서 전입신고를 해. 그럼 그 직원의 전입신고를 법인의 전입신고로 봐준다 이 말이죠. 그럼 언제부터? 그 다음날 몇 시부터? 0시부터 뭐가 생겨? 대항력이 생긴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원래 법인은 원칙적으로 대항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대항력이 있다 없다? 있다 이런 말이죠. 이때 이제 우리가 대항력이라는 말을 쓰고 또 한 가지 보면 여기 상당히 주택임대 못 보면요 우리가 상당한 지식이 요해요. 알겠죠? 이것저것. 그래서 여기서부터 보면 다시 이제 또 보면 대항력은 또 언제 또 의미가 있냐? 경매할 때 경매할 때 말소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아주 중요해요. 우리가 이 경매를 할 때 보면 여러분 뭐가 있냐?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하는 것이 있어. 말소 기준 권리요. 이 말소 기준 권리 뭐냐? 가장 간단하면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물론 여기서 뭐가 있냐면요. 여기 경매 기입 등기 이런 것도 쭉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 다 필요가 없고 우리 시험에는 그게 안 나오니까 저당권하고 근저당권만 주로 나올 거예요. 이 말소 기준 권리란 말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봐.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A가 있고 B가 있고 이렇게 C가 있단 말이죠. 그럼 여기도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A가 있고 B가 있고 이렇게 C가 있어. 이런 경우 이 건물이 지금 경매가 됐다면 경매. 그래서 경매가 돼가지고 여기 경락인이 있어. 경락인이 을이란 말이죠. 여기도 경매가 돼서 경락인인데 병이란 말이에요. 경이 경락인. 그런데 이 사람은 그냥 저당권이다. 이 사람은요 전세권이다. 이 사람은 임차인이다 이 말이죠. 임차인. 그럼 여기는요 뭐냐면 이렇게 하지 말고 전세권자 또는 임차인 이렇게요. 여기는 근저당권이다 이렇게. 여기는 뭐냐면 전세권자다 또는요 임차인이다 같은 레벨이니까요. 여기는 근저당권이다. 여기는요 저당권이다 이렇게 이제 돼 있단 말이죠. 이렇게 되는 상태에서 건물이 경매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경매 법원에서 배운 게 다 이거 아니에요 이거 경매법원에서 배우는 거. 그 권리를 분석한다고 얘기하죠. 이렇게 등기부를 했더니 1번이 저당권이고 2번이 전세권 또는 임차인이 전입신고가 된 임차인들한테 전입신고요. 알겠죠? 이런 경우 이제 쭉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럼 먼저 경매가 딱 되면 여기서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같은 것이 어디가 있냐 빨리 찾아봐. 찾아봤더니 여기 어디가 있어? 저당권 A가 있고 여기 어디가 있어? C가 있죠. 누가 경매를 청구했느냐 중요하잖아. 누가 경매를 청구하든지 간에 관계없이 저당권, 근저당권 이런 것이 어디가 있나 봐. 어디가 있어? 제일 위에 거 어디야? 제일 위에 거. A죠. 저당권. 그것이 말소 기준이 되는 거야. A가. 그래서 A를 기준해서 모든 권리가 소멸을 해. 이것을 우리는 뭐라냐? 소멸주의다. 이렇게. 여러분 나중에요. 중개사법에서 나중에 보면 경매 배우죠? 그러면 말소 기준 권리 그래서 소멸주의 다른 말로 뭐라 하냐? 소재주의. 소재한단 말이 무슨 말이죠? 청소해버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등기부가 싸그리 없어져 버려. 그러니까 그런 등기부에 보면 원래 내가 사고 있는 집에요 저당권, 전세권이 많았는데 경매가 딱 되잖아요. 그러면 울구에 아무것도 없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매를 받을 때 몇 번짜리 경매를 받으면 제일 좋아? 1번이 뭐가 있는 거?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있는 집을 경매를 받는 게 제일 낫죠. 왜냐? 경매를 딱 받죠?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내가 건물을 처음으로 신축한 것과 똑같아. 아무런 하자가 없는 완전한 권리를 내가 가져오는 것이죠. 여기는요. 여기 딱 보니까
저당권, 근저당권이 어디 갔나 빨리 막 경매가 되면 어디가 있어? 여기 근저당권이 있네, 여기 저당권이 있네. 그럼 어떻게 돼? 근저당권 이하는 전부가 다 뭘 한다? 소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전부가 다 소멸하는 것이에요. 그럼 뭐만 남아요? 전세권, 임차권이 남죠. 이것은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하지 않는 것이에요. 소멸하지 않는다. 이것을 뭐란다? 인수된다. 인수주의라고 한다. 인수된다는 것은 경락인 병, 경락인 병이 책임을 진다. 그래서 병이 인수한다 이런 말이에요. 병이.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보증금이 1억이다. 여기 1억이고 여기 1억이다. 그런데 이게 경매가 되는 게 1억 8천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경매대금이 1억 8천.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지금 1억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1번이잖아요. 경매가 돼도 없어져 안 없어져? 안 없어지잖아.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 병이 생각할 때 경매를 딱 들어가려면 1억 8천이면 될 것 같아. 1억 8천이면 될 것 같은데 1억 8천만에 딱 경매를 들어가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내가 이 B하고 C는 없어지지만 A는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죠. 병이 인수를 한다니까. 1억 원을 병이 책임을 진다니까. 경락받는 사람이. 그래서 나중에 A라고 하는 사람이 전세 기간이 끝나가지고 나가죠. 나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병이 A한테 1억을 내줘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1억에 경매를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참고 참아야죠. 그래서 한 번 유찰이 되면은 20% 정도씩 빠지거든요. 약간 다르지만 보험마다. 보통 그래서 이게 만약에 3억짜리다. 그러면 얼마가 빠져야 돼요? 얼마 빠냐? 20%니까 6천만 원이 빠져. 그래도 부족하죠. 알겠죠? 그러면 이제 얼마? 2억 4천이죠? 2억 4천에서 또 2천이면 4,800이 또 빠져. 그럼 두 번째까지 경매가 끝나야지 유찰이 돼야지 세 번째 경매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야지 아니 세 번째도 안 되네. 세 번째까지 유찰돼야지. 알겠죠? 그래서 얼마를 일단 넘겨야 돼? 1억을 일단 넘겨야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알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들어가야지. 그냥 드립다 들어가면은 난리가 나는 거죠. 알겠죠? 1억을 책임을 져야 되니까. 이해됐나요? 그래서 이것을 인수주의다 이렇게. 그런데 여기 전세권 있죠? 전세권의 경우 이 전세권자가 뭘 한다? 배당 요구를 하죠. 배당 요구.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잖아요. 나한테 돈 달라 이 말이죠. 전세권자가. 그래서 전세권자가 나 1번인데 나 그냥 이 집 경매당하니까 재수없어서 이 집 사기 싫어. 나 그냥 돈 받고 갈래. 이렇게 배당 요구하죠. 그러면 전세권도 뭐가 되냐? 소멸을 해. 소멸을 하니까 이때는 1번부터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내가 만약에 생각하는 게 내가 이 집에 경매에 들어가는 게 3억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돈을 얼마 주고 들어가야 돼? 3억 주고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전세권자가 자기는 나가지 않겠대. 살겠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생각할 때 이 건물이 경매 대금이 내가 생각할 때 3억이다. 그러면 3억 원에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얼마가 남을 때까지 1억이 남을 때까지 기다려야죠. 그래서 아무도 그런 물건 안 들어가. 아무도 안 들어가는데 경매 처음 배운 사람은요 푹 들어가죠. 푹 들어가면 더 이상 살아남지 못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얘기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봤을 때 그러면 어떻게 되냐? 누가 봐봐. 임차인하고 여기 임차인하고 저당권자 중에서 누가 1번이고 누가 2번인지를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되잖아. 이걸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이죠. 그걸 배울 때 바로 대항 요건양식을 배우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럼 어떻게 해서 배우는 것이냐?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대항력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 하나는 보증금을 누구한테 청구할 것인가의 문제 있고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경매가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경매가 됐을 때 살아남느냐 살아남지 못하느냐 그것을 우리가 판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판정을 하는 것이냐? 이렇게 판정을 한다 이런 말이죠. 먼저 주택의 인도 플러스 전입신고를 해. 전입신고하죠?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된 상태에서 뭐를 먼저 구하냐? 여기서 대항력을 구해. 대항력을 구해가지고 이 대항력을 구해. 이 대항력하고 뭐하고? 저당권하고 비교를 해. 저당권. 누가 더 빠르냐? 누가 더 빠르냐? 알겠죠?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간단해. 그래서 우리가 경매가 됐을 때 소멸하느냐 소멸하지 않느냐 내 권리가 임차인의 권리가 소멸하느냐 소멸하지 않느냐 계속 살 수 있느냐 나가야 되냐 경매가 됐을 때 그걸 따질 때는 이걸 가지고 따지면 돼. 전입신고 인도 2월 1일 전입신고 2월 1일 저당권 2월 1일이다. 여기는 2월 1일 2월 2일 2월 3일이다. 이렇게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우리가 대항력에서 여러분 어떻게 구한다?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하죠. 그러면 언제요? 그 다음날 0시 둘 달을 갖춘 그 다음날 2월 2일 0시예요. 알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저당권 등기를 언제 하죠? 보통은 아침에 하죠? 아침에 그럼 몇 시다? 9시 아무나 없으면 저당권 등기는 9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2월 2일 0시고 여기는 2월 1일 9시죠. 어디가 더 빨라? 저당권이 더 빠르죠. 여기는 2월 1일이고 여기는 2월 1일이니까 어디가 더 빨라?
저당권이 빠르죠. 그러면 이게 1번이 나가면 이 1번은 어디냐? 여기 1번하고 똑같다 이 말이죠. 저당권 1번, 임차권이 2번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와. 시험에 나올 때 주택을 인도와 전입신고를 하고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를 한 을은 갑의 건물에 대해서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한 을은 같은 날 병에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같은 날. 그러면 무조건 누가 빨라? 저당권. 왜냐? 우리 주택임차는 언제부터다? 다음 날 0시. 그러면 저당권 등기는 언제부터? 그날부터. 등기는 그날부터. 전입신고는 언제? 그 다음 날 0시. 그러니까 같은 날 그러면 무조건 전입신고가 늦어. 같은 날 그러면 무조건 뭐가 늦어? 대항력이 늦어. 누가 먼저 빨라? 저당권이 무조건 빨라. 같은 날 그러면 저당권은 그날부터. 전입신고는 그 다음 날 0시부터. 이해됐나요? 오케이. 그런데 여기 봐봐. 여기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했죠? 그리고 그 다음날. 그럼 누가 빠르냐? 여기는 2월 1일, 그 다음날이니까 2월 1일이죠? 그럼 여기는 언제? 2월 3일 몇 시? 0시. 여기는 0시, 여기는 몇 시? 9시. 누가 더 빨라? 대항력이 더 빨라. 주택이 더 빨라. 이게 바로 몇 번이냐? 2번이다. 여기에 2번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임차인이 빠르고 그 다음에 저당권자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내 말 지금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가 중요하단 말이죠. 두 가지가. 첫 번째는 뭐가 중요하냐? 첫 번째는 우리가 대항력이라고 하는 말은 보증금을 누구에게 청구할 것인가 이게 아주 중요하단 말이죠. 대항력이 있다? 양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대항력이 없다? 종전의 임대인에게 청구한다. 법인은 원칙적으로 전입신고할 수 없다. 대항력이 없다. 하지만 LH공사라든가 그 다음에 도시공사, 지방공사라든가 법인,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이다. 이 세 가지의 경우는 전입신고를 할 수 있다. 대항력을 인정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대항력이라는 것은 뭐냐? 경매가 됐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경매가 됐을 때 저당권이나 근저당권 같은 말소 기준 권리보다 위에 있느냐? 밑에 있느냐? 말소 기준 권리보다 위에 있다. 경매가 돼도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말소 기준 권리 아래에 있다. 경매가 되면 소멸한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은 이제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한 그 다음날 0시, 그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기는 것이고 등기는 그날부터니까 같은 날 전입신고하고 같은 날 저당권이다. 그럼 무조건 뭐가 빨라? 저당권이 빨라. 전입신고를 하고 그 다음날 저당권이다. 무조건 누가 빨라? 대항력이 빠르다. 주택임차가 있어. 알겠죠? 왜? 주택임차는 그 다음날 몇 시니까? 0시니까. 0시.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되세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냐? 대항력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그럼 우리가 대항력을 왜 보는지 알아야지 지금부터 공부가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또 뭐를 하나 보냐면 우선 변제하고 최우선 변제권이라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이것은 여러분요 잠깐 쉬었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변제권과 최우선 변제권도 한참 동안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 우리가요 주택임차 보호법에서는 대항력이란 말하고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 이것만 머릿속에 박혀 있으면 주택임차 보호법은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어요. 알겠죠? 이게 안 되면은 도대체 시험에 나올 때 어느 부분이 뭘 질문하는지 모를 수 있단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잠깐만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